해화동의 눈은 여전히 시리다. 2부 지선아 이야기 제1장 붉은 목도리의 비밀 2024년 12월 첫눈이 내리는 아침 지선아는 오래된 옷장 깊은 곳에서 낡은 상자를 꺼냈다. 먼지가 수북이 쌓인 종이 상자. 그 안에는 빨간 목도리가 고이 접혀 있었다. 40년도 더 된 목도리. 색이 바래고 올이 풀린 곳도 있었지만 여전히 빨갛다고 할 수 있었다. 선화는 목도리를 펼쳤다. 손끝에 닿는 촉감이 낯설면서도 익숙했다. 1982년 겨울 20살의 선화가 이 목도리를 처음 샀던 날. 그날도 눈이 왔다. 동대문 평화시장 한 구석 400원짜리 좌판에서 발견한 목도리였다. 빨간색이 너무 예뻐서 한참을 망설이다가 샀다. 당시 선화에게 1,000원은 일주일 교통비였으니까. 그 목도리를 하고 학교에 갔다. 민구가 물었다. 새 목도리네요. 예쁘다. 선화는 얼굴이 빨개졌다. 평화시장 400원짜리라고는 차마 말할 수 없었다. 이거요? 눈이랑 잘 어울려서. 눈 올 때마다 이거 할 거예요. 거짓말이었다. 사실은 이것 하나밖에 없어서였다. 다른 목도리를 살 돈이 없었으니까. 그래요? 그럼 첫눈 오는 날마다 그거 하고 나와요. 약속. 네, 약속이에요. 그것이 두 사람의 작은 약속이 됐다. 매년 첫눈이 오면 선화는 빨간 목도리를 했다. 민구는 역시 예쁘다고 웃었다. 1982년 겨울도 1983년 초겨울도. 하지만 1983년 겨울 이후로는 민구가 없었다. 선화는 목도리를 목에 둘렀다. 거울을 봤다. 예순의 여인이 거기 있었다. 주름진 얼굴, 희끗한 머리. 하지만 목도리만은 여전히 자신에게 어울린다고 위로하고 싶었다. 창밖으로 눈이 내리고 있었다. 올해의 첫눈. 오늘도 가야지. 선화는 코트를 입고 오래된 필름 카메라를 챙겼다. 5년 전부터 시작한 습관. 첫눈이 오는 날이면 해화동 그 골목에 가서 사진을 찍는 것. 그건 민구와의 약속이기도 했다. 비록 그는 이제 그 약속을 기억하지 못할지라도. 제2장 서현대학의 봄. 지선아가 서현대학교 1호 일문학과에 입학한 것은 1982년 봄이었다. 20살 나이에 수석으로 합격했다. 당연히 장학금을 받았다. 선아 집은 가난했다.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공장을 다니며 생활을 책임지셨다. 남동생 둘은 아직 중학생이었다. 그래서 선화는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대학을 지원했다. 선화야 미안하다. 학비를 보태주지도 못하고. 어머니는 합격 통지서를 보며 눈물을 흘렸다. 괜찮아요, 엄마. 장학금으로 충분히 해결돼요. 아르바이트도 할 거예요. 선화는 입학금과 첫 학기 등록금을 장학금으로 해결했다. 그리고 주말마다 과외를 했다. 평일에는 학교 도서관에서 아르바이트도 했다. 선화에게 학생 식당에서 한 끼는 언감생심이었다. 대신 집에서 싸온 도시락이나 김밥 한 줄로 버티는 날이 부지기수였다. 그런 선화를 눈여겨본 사람이 한민구였다. 선화 씨, 제가 기철이 식표까지 샀는데 못 온다네요. 같이 먹어요. 처음에는 거절했다. 하지만 민구는 계속 다그쳤다. 계속 거절하는 게 더 이상해 보일 것 같아서 결국 민구의 선의를 받아들였다. 고맙습니다, 형. 뭐가요? 밥 한 끼쯤이야. 민구는 선아보다 나이가 많았다. 그것이 오히려 편했다. 동갑내기 남학생들은 선아를 불편하게 바라봤지만 민구는 달랐다. 그는 선아를 동등하게 대했다. 1982년 가을 두 사람은 연인이 되었다. 선아 씨 나. 선아 씨 좋아해요. 해화동 골목을 걷다가 민구가 먼저 고백했다. 선아는 얼굴이 빨개졌다. 사실 그녀도 민구를 좋아하고 있었다. 대답이 없으면 승낙하는 걸로 알게요. 우리 오늘부터 사귀는 거예요. 선아는 부정하지 않았다. 아니 오히려 적극적으로 다가와주는 민구가 고마웠다. 그날부터 두 사람은 비공식적인 연인이 되었다. 과 동기들은 아직 몰랐다. 그렇지만 그 비밀은 오래가지 못했다.
둘의 행동은 티가 날 수밖에 없어 해가 지나기 전에 동기들이 다 알게 되었다. 결국 둘은 새해와 함께 공식적인 캠퍼스 커플이 되었다. 하지만 선아에게는 늘 불안이 있었다. 이 행복이 언제까지 갈까? 민구는 군미필이었다. 언젠가는 입대해야 했다. 2년 반. 그 시간을 선아는 기다릴 수 있을까? 아니, 기다리는 것에 문제가 아니었다. 선아의 집안 형편이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 그것이 더 큰 불안이었다. 제3장. 깊어지는 사랑과 커지는 불안. 1983년. 두 사람의 사랑은 깊어졌다. 민구는 선아에게 헌신적이었다. 밥을 사고 영화를 보여주고 책을 선물했다. 선아는 그런 민구가 고맙지만 미안하고 부담스러웠다. 오빠, 제가 항상 얻어먹기만 하네요. 무슨 소리야? 다음에 선아가 대학 졸업하고 취직하면 그때 내가 얻어먹으면 되지. 정말요? 응. 그때까지는 내가 살게. 민구의 말에는 미래가 있었다. 졸업 후, 취직 후, 그 이후. 두 사람이 함께할 미래. 선아는 그 미래를 꿈꿨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선아에게는 다가오는 학기가 언제나 걱정이었다. 장학금을 탄다고 해도 충분하지 않았다. 어머니가 벌어오는 것만으로는 4인 가족의 생활비로만 쓰기도 벅찼다. 그녀는 주말 과외를 할 수 있을 만큼 했다. 그래서 주말은 민구와 데이트할 시간이 없었다. 민구와의 데이트는 평일 학교를 가는 날만 가능했다. 주말까지 아르바이트로 바쁜 선아를 보는 민구는 안타까웠다. 너무 무리하지 마. 민구가 걱정했지만 선아는 괜찮다고 웃었다. 괜찮아요. 전혀 힘들지 않아요. 거짓말이었다. 몸은 힘들었고 마음은 더 힘들었다. 하지만 선아는 버텼다. 1983년 겨울. 민구의 입대일이 다가왔다. 선아야, 나 입영 통지서 받았어. 2월에 입대해. 그렇게 빨리요? 응. 선아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2년 반, 너무 긴 시간이었다. 오빠, 저 기다릴 수 있을까요? 무슨 소리야? 당연히 기다리지. 오빠는요? 나도 기다려. 매일 편지 쓸게. 그래요, 저도 매일 쓸게요. 두 사람은 입대 전까지 거의 매일 만났다. 민구는 선아 아르바이트가 끝나면 집까지 바래다 주고 밤늦게 집으로 돌아왔다. 그렇게 조금이라도 더 함께 있으려고 했다. 1983년 1월 마지막 만남. 선아야, 이거. 민구가 작은 상자를 건넸다. 뭐예요? 열어봐. 상자 안에는 작은 편지지 세트가 들어있었다. 편지 쓰라고. 예쁜 편지지에 쓰면 읽는 맛이 나잖아. 선아는 눈물이 났다. 이별이 실감났다. 고마워요, 오빠. 울지 마. 금방 돌아올게. 네. 하지만 선아는 알고 있었다. 금방이 아니라는 것을. 2년 반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라는 것을. 제4장. 무너지는 세계. 1984년 2월 초 민구가 입대했다. 선아는 편지를 썼다. 일주일에 한 통씩. 민구의 편지도 왔다. 훈련소에서 자대에서. 선아야, 잘 지내고 있지? 여기는 정말 춥다. 선아는 민구의 편지를 베개 밑에 넣고 잤다. 그리고 매일 밤 꺼내 읽었다. 하지만 현실은 점점 나빠지고 있었다. 1984년 여름 어머니가 쓰러지셨다. 원래 병약했던 터라 몸에 무리가 갔던 거였다. 병원에 실려간 어머니는 뇌졸중 진단을 받았다. 오른쪽 팔다리를 쓸 수 없게 됐다. 병원비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동생들 학비도 밀렸다. 선아야, 엄마가 미안하구나. 너에게 너무 큰 부담을 주게 됐구나.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그러나 선아는 엄마 앞에서 눈물을 보일 수 없었다. 선아는 병실을 나와 홀로 울었다. 아무도 보이지 않는 비상계단 귀퉁이에 쪼그려 앉아 울고 또 울었다. 그리고 마침내 결심한 듯 일어서서 눈물을 닦았다. 선아는 오랜만에 학교에 갔다. 휴학 신청서요. 행정실에 서류를 냈다. 담당 직원이 물었다. 복학은 언제 하실 건가요? 모르겠어요.
선화는 민구에게 편지를 써야 했다. 하지만 뭐라고 써야 할지 몰랐다. 학교 그만뒀어요. 어머니가 쓰러졌어요. 너무 힘들어요. 이런 말을 어떻게 쓴단 말인가. 군대에 있는 민구에게 선화는 편지를 쓰지 못했다. 대신 답장을 늦췄다.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민구의 편지는 계속 왔다. 선화야, 왜 답장이 늦어? 무슨 일 있니? 걱정돼서 잠이 오질 않아. 선화는 그 편지를 읽으며 울었다. 답장을 늦추다 보니 점점 쓰기 어려워졌다. 결국 선화는 답장 쓰는 걸 포기했다. 제5장 새로운 만남 1984년 여름 선화는 일자리를 구해야 했다. 어머니 병원비를 위해 동생들을 위해 서울에 있는 중소기업 무역회사에서 사무직을 구했다. 고졸 학력으로도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었다. 지선아 씨? 서현대 다니다가 휴학했다고요? 면접에서 인사팀장이 물었다. 네. 집안 사정이. 사실 학력보다는 성실성이 중요하지요. 열심히 할 자신 있죠? 네. 선화는 합격했다. 그리고 그곳에서 박재훈 부장과 일을 시작하게 됐다. 박재훈 부장과는 입사 면접 때 처음 만났다. 그는 선화에게 영어로 직접 질문을 했었다. 그리고 학교 성적이 좋은데 휴학한 것을 안타까워하기도 했다. 박재훈, 41살의 중년 남자. 회사의 해외 영업부장이었다. 선화보다 20살이나 많았다. 지선아 씨 앞으로 잘 부탁해. 박재훈 부장이 첫 출근한 선화에게 한 첫 인사말이었다. 감사합니다, 부장님. 박재훈은 다정했다. 업무를 천천히 알려줬고 실수를 해도 다그치지 않았다. 괜찮아. 처음이니까 그럴 수 있어. 천천히 배우면 돼. 죄송합니다. 사과하지 마. 다음엔 더 잘하면 되지. 선화는 박재훈이 고마웠다. 그는 아버지 같았다. 따뜻하고 너그러웠다. 1983년 겨울이 되었다. 선화는 여전히 민구에게 편지를 쓰지 못하고 있었다. 어느 날 박재훈이 물었다. 선화 씨, 요즘 표정이 안 좋은데. 무슨 일 있어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말해봐요. 내가 도와줄 수 있을지도 모르니까. 선화는 망설이다가 조금씩 이야기를 꺼냈다. 어머니 병원비, 동생들 학교를 그만둔 것. 지금 너무 힘들겠구나. 선화 씨, 내가 도울 수 있을까? 네? 아니에요, 부장님. 괜찮아요. 아니야. 회사에서 직원 복지 차원으로 무이자 대출을 해줄 수도 있을 거야. 내가 인사팀에 이야기해 볼게요. 선화는 눈물이 났다. 정말 그런 대출이 있을까요? 물론이지. 우리 회사가 크지는 않아도 사원 복지는 나쁘지 않아. 박재훈은 정말로 도와줬다. 회사에서 선화에게 무이자로 돈을 빌려줬다. 어머니 병원비를 낼 수 있었고 동생들 학비도 낼 수 있었다. 선화는 박재훈에게 감사했다. 그리고 조금씩 그를 의지하기 시작했다. 제6장 선택의 순간 1985년 봄 민구에게서 편지가 계속 왔다. 선화야, 제발 답장 좀 해줘. 내가 걱정돼서 미칠 것 같아. 선화는 편지를 읽으며 울었다. 하지만 여전히 답장을 쓸 수 없었다. 민구 오빠, 미안해요. 저는 이제 자신이 없어요. 선배를 기다릴 자신이. 어느 날 박재훈이 선화를 불렀다. 선화 씨, 잠깐 이야기 좀 할까요? 네, 부장님. 두 사람은 회사 근처 찻집에 갔다. 선화 씨, 너무 놀라지 말아요. 제가 선화 씨를 좋아합니다. 선화는 깜짝 놀랐다. 부장님, 저도 알아요. 제가 나이가 많다는 거. 상처도 했고 아들도 하나 있고 선화 씨한테는 아버지 뻘이라는 거. 그래도 선화 씨가 좋아요. 부장님, 저는 거절해도 괜찮아요. 그리고 거절하더라도 거북해서 회사 그만둘 생각은 하지 말아요. 사실 그럴까봐 미루다 오늘에야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지만 한 가지만 들어주세요. 제가 선화 씨를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요. 어머니 병원비도 동생들 학비도 모두 내가 책임질게요. 그리고 너무 빨리 결론 내려 하지 말아요. 천천히 생각하고 결심한 후 나한테 알려주세요.
그게 뭐든 난 선아 씨 원망하네요. 선아는 고개를 떨궜다. 저는 사귀는 사람이 있어요. 군대 간 그 대학생요? 네. 박재훈은 잠시 침묵했다. 이런 말을 하면 오해할까봐 걱정스럽긴 하지만 선아 씨의 약점을 파고드는 것 같아서. 그래도 이야기할게요.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있는 그대로 현실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그 사람이 돌아오면 뭘 해줄 수 있을까요? 그건 선아 씨 가족을 지켜줄 수 있을까요? 어머니를 치료해 줄 수 있을까요? 동생들을 학교에 보낼 수 있을까요? 선아는 대답할 수 없었다. 저는 지금 선아 씨를 도와줄 수 있어요. 사랑은 천천히 생기는 거예요. 저를 한번 믿어주시겠어요? 제 가족 때문에 수락한다면 그건 오히려 부장님에게 못할 짓이에요. 아니, 그게 왜 저에게 못할 짓이지요? 결국 부장님을 이용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제가 부장님을 사랑한다고는 할 수 없는데, 제게 이성으로서 거부감만 없다면 앞으로 사랑은 충분히 가꾸어 갈 수 있어요. 열정만 사랑은 아니에요. 사랑의 모양은 다양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채지는 않을게요. 선화는 며칠 동안 고민했다. 민구와 박재훈, 사랑과 현실, 이상과 생존. 선화는 어머니를 봤다. 병상에 누워있는 어머니. 동생들을 봤다. 학교에 가야 할 동생들. 사실 선화는 자신이 없었다. 혼자서 이 어려운 상황을 버텨나갈 자신이. 그리고 지금 함께 헤쳐나갈 사람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리고 그 사람이 박재훈 부장이라면 믿을 수 있을 것 같았다. 이성으로 싫지도 않았다. 오히려 아버지 같은 포근함과 믿음직함이 좋았다. 그리고 결심했다. 미안해요, 민구 오빠. 저는 선택해야 해요. 1985년 5월 선화는 박재훈과 결혼했다. 조촐한 결혼식. 가족들만 참석했다. 신혼여행도 가지 않았다. 선화가 나중에 천천히 가자고 했다. 민구를 배신하고 결혼식까지 하며 자축하기는 싫었다. 최소한의 양심 같았다. 선화는 민구에게 마지막 편지를 썼다. 민구 오빠 미안해요. 저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요. 결혼했어요. 오빠를 잊을게요. 오빠도 저를 잊어주세요. 행복하세요. 편지를 다 쓰고 선화는 찢어버렸다. 차라리 아무 말도 하지 말자. 깨끗하게 끊자. 선화는 편지를 보내지 않았다. 대신 주소를 바꿨다. 박재훈의 집으로 이사했다. 가족들에겐 편지가 와도 받지 말라고 했다. 민구의 편지가 계속 왔다. 수취인 불명으로 돌려보냈다. 민구의 마지막 편지가 왔다. 선화야, 이게 마지막이야. 내가 행복하다면 그것으로 됐어. 부디 행복해. 선화는 그 편지도 읽지 못했다. 그렇게 둘의 관계는 끝이 났다. 제7장. 행복했던 시간들. 결혼 생활은 예상외로 행복했다. 박재훈은 다정한 남편이었다. 선화를 존중했고 사랑했다. 초등학생 아들 준호도 선화를 잘 따랐다. 오히려 아빠보다 선화를 더 좋아하는 것 같았다. 엄마의 보살핌이 없다가 엄마라는 울타리가 생기니 든든한 기분이 들었나 보다. 남편은 자주 물었다. 혹시 준호가 속 섞이지 않아? 아니요, 오히려 저를 너무 잘 따라 걱정인데요. 마마보이 될까봐. 회사 일은 어때? 힘든 일 있었어? 아니에요. 괜찮아요. 혹시 그래도 힘들면 언제든 말해. 내가 들어줄게. 박재훈은 어머니 병원비를 모두 냈다. 생활비를 비롯해 동생들 학비도 대학 졸업까지 모두 책임졌다. 고마워요, 여보. 뭐가 고마워. 우리 가족인데. 선화는 조금씩 박재훈을 사랑하게 되었다. 민구와 같은 사랑은 아니었다. 하지만 다른 모양의 사랑이었다. 고마움, 존경, 의지. 그런 것들이 섞인 사랑. 1985년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다. 선화야, 좋은 사람 만나서 다행이다. 어머니의 마지막 말이었다. 선화는 울었다. 박재훈이 곁에서 안아줬다. 괜찮아. 내가 있잖아. 고마워요. 1990년 큰 동생이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했다.
1995년 작은 동생까지 결혼했다. 선화의 역할은 끝났다. 이제는 선화 자신의 삶을 살 차례였다. 하지만 한 가지 아쉬운 것이 있었다. 아이. 여보, 우리 아이가 안 생기네요. 괜찮아. 가족이 한 명 더 있으면 좋겠지만 우리 셋만이라도 충분히 행복해. 병원에 가봤다. 의사가 말했다. 임신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선화는 실망했지만 받아들였다. 그래. 이것도 운명이겠지. 2000년 선화는 40을 바라보고 박재훈은 60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었다. 선화야, 내가 늙었지? 아니에요. 멋있어요. 거짓말. 거울 보면 알아. 주름투성이야. 그래도 저한테는 제일 멋있어요. 선화는 진심이었다. 박재훈은 늙었지만 여전히 다정했다. 2005년 박재훈이 정년퇴직을 했다. 2010년 선화는 이사가 되었다. 박재훈에 이어 같은 회사에서 부부가 이사를 역임하게 된 첫사례였다. 선화야, 이제 우리 시간이야. 하고 싶은 거 다 하자. 좋아요. 두 사람은 시간이 나는 대로 여행을 다녔다. 제주도, 부산, 경주. 가보지 못했던 곳들을 함께 다녔다. 해외여행도 다녔다. 행복한 시간이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다. 제8장 이별. 2015년 박재훈이 몸이 안 좋다고 했다. 선화야, 요즘 자꾸 기운이 없어. 병원 가보세요. 검사 결과 췌장암이었다. 말기 6개월, 길어야 1년. 의사의 말에 선화는 무너졌다. 여보, 괜찮아, 선화야. 나 충분히 살았어. 무슨 소리예요? 아직 더 살아야죠. 하지만 박재훈은 웃기만 했다. 선화야, 나 너랑 결혼해서 정말 행복했어. 후회 없어. 저도 행복했어요. 그리고 고마웠어요. 그때 당신이 손 내밀어 주지 않았다면 지금 제가 없었을 거예요. 정말로 고마웠어요. 선화는 울었다. 박재훈은 6개월을 버텼다. 항암 치료도 받았지만 소용없었다. 2016년 봄 박재훈이 세상을 떠났다. 선화야, 사랑해. 그것이 박재훈의 마지막 말이었다. 선화는 장례를 치렀다. 혼자가 되었다. 준호도 벌써 결혼에 출가한 지 오래됐다. 친구도 많지 않았다. 30년 넘게 박재훈과 함께 살았던 선화에게는 이제 아무도 남지 않았다. 빈집에 돌아와 선화는 며칠 동안 울었다. 여보, 저 혼자 어떻게 살아요? 하지만 살아야 했다. 박재훈이 남긴 유산으로 선화는 경제적으로는 여유가 있었다. 문제는 마음이었다. 공허함, 외로움, 상실감. 선화는 무언가 필요했다. 삶의 이유가. 재구장, 아날로그 사진 그리고 해화동. 2017년 선화는 우연히 사진 강좌를 듣게 되었다. 문화센터에서 열린 필름 카메라 입문 수업이었다. 요즘 디지털 시대에 웬 필름이냐고요? 필름은 달라요. 한 장 한 장이 소중하거든요. 강사의 말이 선화의 마음에 와닿았다. 한 장 한 장이 소중하다. 선화는 오래된 니콘 F 카메라를 샀다. 그리고 사진을 찍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서툴렀다. 하지만 점점 재미를 느꼈다. 필름을 현상하고 인화하는 과정이 즐거웠다. 무엇보다 사진을 찍을 때만큼은 외로움을 잊을 수 있었다. 선화는 점점 더 많이 사진을 찍었다. 서울 곳곳을 다니며 오래된 풍경을 담았다. 그러다가 어느 날 해화동에 갔다. 40년 만에 찾은 해화동. 캠퍼스는 사라졌다. 건물들도 많이 바뀌었다. 하지만 골목의 냄새는 여전했다. 선화는 그 거리를 걸었다. 40년 전 민구와 함께 걸었던 그 거리. 오빠는 지금 어디 계실까? 선화는 작은 소품 가게 앞에 멈춰섰다. 추억상점이라는 이름의 가게. 40년 전 민구와 함께 소품 가게 앞에 섰던 기억이 났다. 같은 가게는 아니지만 그때 생각이 났다. 저 나중에 나이 들면 저런 가게 하고 싶어요. 그럼 나중에 정말로 그런 가게 해. 내가 첫 손님 될게. 선화는 가게 안으로 들어갔다. 어서 오세요.
젊은 여성 점원이 인사했다. 구경 좀 해도 될까요? 얼마든지요. 선화는 오래된 카메라들을 하나하나 들여다봤다. 그리고 필름을 샀다. 그날 이후 선화는 추억 상점의 단골이 되었다. 자신이 직접 가게를 열지는 못했지만 대신 단골 손님이 되기로 마음먹었다. 자주 가다 보니 자신의 가게 같은 생각이 들기도 했다. 제10장 첫눈의 약속. 2019년 첫눈이 내리는 날, 선화는 해화동에 있었다. 카메라를 들고 골목을 걷고 있었다. 문득 생각났다. 민구 오빠와의 약속. 첫눈 오는 날 빨간 목도리. 선화는 집으로 돌아가 오래된 상자를 꺼냈다. 그 안에는 40년 된 빨간 목도리가 있었다. 목도리를 목에 둘렀다. 거울을 봤다. 나 많이 늙었네. 선화는 다시 해화동으로 갔다. 빨간 목도리를 하고 카메라를 들고 그 골목, 40년 전 민구와 서 있던 그 자리. 선화는 카메라를 들어 올렸다. 눈 내리는 거리를 찍었다. 그동안 까마득히 잊고 있었다. 매해 첫눈이 오면 여기서 사진 찍자던 약속을 오늘에야 생각났다. 이상한 일이었다. 민구에 대한 죄책감에서 하루도 벗어나지 못했던 그녀가 그와의 약속은 잊고 있었다. 갑자기 눈물이 났다. 꾹꾹 눌러 감춰왔던 죄책감이 일시에 터져나오는 기분이었다. 한참을 그 자리에서 울음을 그칠 수 없었다. 민구 오빠, 미안해요. 이제야 기억났어요. 이제는 소용없는 약속이지만 지킬게요. 그날 이후 선화는 매년 첫눈이 오면 같은 일을 했다. 빨간 목도리를 하고 카메라를 들고 그 골목에 가서 사진을 찍었다. 민구가 올 리 없다는 걸 알았다. 그는 이제 선화를 잊었을 것이다. 결혼했을 것이고 자식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선화는 멈출 수 없었다. 그녀는 해화동을 좋아했고 눈을 좋아했다. 그리고 민구 오빠가 있었다. 이것이 그녀가 살아온 증거였다. 한때 사랑했다는 증거였다. 비록 그 사랑을 지키지 못했지만 이 약속만은 지키고 싶었다. 제11장 40년 만의 기적. 2024년 11월. 선화는 여전히 해화동을 찾았다. 추억상점의 단골 손님으로. 사모님, 오늘도 오셨네요. 점원이 반갑게 인사했다. 아, 예. 필름 사러 왔어요. 요즘 필름 쓰는 사람이 거의 없는데 사모님은 참 꾸준하시네요. 나는 디지털이 싫어서. 필름이 좋아요. 맞아요. 필름 사진은 뭔가 다르죠. 선화는 필름을 사고 가게를 나왔다. 일기예보를 확인했다. 곧 첫눈이 온다고 했다. 올해도 가야지. 12월 초 아침부터 하늘이 흐렸다. 선화는 빨간 목도리를 꺼냈다. 40년 된 목도리. 올이 풀리고 색이 바랬지만 여전히 빨갛다. 선화는 목도리를 목에 둘렀다. 거울을 봤다. 예순의 여인. 주름진 얼굴, 희끗한 머리. 선화는 쓸쓸하게 웃었다. 그리곤 카메라를 들고 집을 나섰다. 오후 2시쯤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선화는 그 골목으로 갔다. 낡은 전봇대 옆. 40년 전 민구와 서 있던 바로 그 자리. 카메라를 들어 올렸다. 파인더를 들여다봤다. 눈 내리는 거리. 하얀 세상. 그때였다. 파인더 한쪽에 남자의 모습이 보였다. 선화는 손을 멈췄다. 그 남자. 왜 그곳에 서 있지? 선화는 카메라를 내렸다. 얼굴을 직접 봤다. 검정 코트. 희끗한 머리. 주름진 얼굴. 하지만 눈은. 그 눈은. 선화의 심장이 멎었다. 남자도 선화를 보고 있었다. 뚫어지게. 손이 떨렸다. 카메라가 흔들렸다. 선화는 카메라를 가까스로 잡고 있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다. 5미터의 거리. 40년의 시간. 선화는 입술이 떨렸다. 무언가 말하고 싶었다. 오빠. 미안해요. 그리고 또 미안해요. 하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목이 메었다. 눈물이 차올랐다. 민구도 움직이지 않았다. 뭔가 중얼거렸다. 그러나 들리지 않았다. 그저 선화를 바라만 봤다. 눈은 계속 내렸다.
빨간 목도리 위로 하얀 눈송이들이 쌓였다. 선화는 생각했다. 이게 꿈인가? 40년의 세월이 흘렀는데 정말로 온 건가? 눈에 눈물이 고였다. 민구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다. 하지만 둘 다 한 걸음도 다가가지 못했다. 40년의 미안함이, 40년의 그리움이, 40년의 기억이 두 사람 사이를 가로막았다. 그저 눈 내리는 거리 한가운데서 서로를 바라만 봤다. 해화동의 눈은 여전히 시렸다. 40년 전처럼.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다. 선화는 손을 들어 눈물을 닦았다. 민구도 손을 들어 눈물을 닦았다. 그리고 두 사람은 여전히 서 있었다. 말없이. 눈 속에서. 2부 끝. 다음 3부 예고. 40년 만에 다시 마주한 두 사람. 이제 그들은 어떤 이야기를 나눌까? 용서와 이해, 그리움과 새로운 시작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